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년보 세계로 교회 당회장이 구속됐고요. 뭐 대한민국이 여기저기 쌩 난립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른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권력에 고개 숙이고 검찰과 법원은 땅에 코를 쳐박고 자신들의 목으로 날아드는 칼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의 글이 많은 이야기를 함유하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읽어드리려고 그 형님에게 허락을 받고 글을 갖고 왔어요. 식사를 대접하는 조건으로. 여러분, 장영승 씨를 아십니까? 장영승. 그 역시 63년생 그 서울 컴공과를 졸업하신 서울대 운동권입니다. 미 문화원 농성 사건에 가담하여 투옥된 경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은 그 1990년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나눔기술을 창업했고 이후에 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사업가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를 역임했으며 퇴임 후에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턴으로 일하며 젊은 창업가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했죠. 현재는 자동차 유통, 디지털 전환 기업 에피카의 최고 전략 책임자로 재직 중입니다. 이는 정치 활동은 2012년 대선 캠프 ICT 특보를 시작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캠프 미디어 특보를 지내고 2024년에는 조국 혁신당의 창당을 주도하며 리셋 코리아 행동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의 절친입니다. 그 절친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써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늦게나마 방송을 켰고요. 6월 4일 대선 이후로 이곳 페북에 글을 쓰지 않았으니 3개월 만입니다.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씁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 씁니다. 저는 원래 조국이 정치를 하기 바랬습니다. 그건 단지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나 혹은 윤석열 세력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조국이라면 새로운 정치를 해서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년여 전 조국이 저에게 정치를 할 결심을 했으니 도와달라고 할 때 저는 1초로도 망설이지 않고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조국이 나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조국 혁신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창당 후 저는 애써 당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원래부터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제 역할은 이것으로 충분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그저 평당원으로서 당을 응원하며 국회의원 선거에 무려 12명이라는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기만 했습니다. 이후 소위 스타트업 정당으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선도적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투쟁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결국 광화문 광장에서 그들과 함께 끝내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서 나도 무언가를 기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뿌듯해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6월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저는 더 이상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페이스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부터 저에게 여러 경로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4월 달부터 들리던 믿지 못할 당내에서 벌어진 소문이 설마 했지만 점점 구체적이고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이러한 문제는 선도적으로 또는 과할 정도로 피해자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당 지도부에다가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니했고 권위적이었으며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제가 조국에게 면회 가서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해서 당을 통해 면회 신청을 여러 번 했으나 끝내 거절을 당했습니다. 해서 저는 지난 7월 10일 제 생일날 탈당계를 냈습니다. 탈당의 사유는 불미스러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당이 더 이상 민주적이지도 혁신적이지 않아서라고 썼습니다. 탈당계는 반려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7월 17일 조국을 면회했습니다. 몇 달 만에 유리벽 건너편에 마주 앉은 조국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안다는 듯이 알고 있다. 당에 대한 장 대표의 기대 수준이 높다. 내가 나가야 해결이 되고 나가서 해결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조국은 출소 후 우선 자신의 사면을 위해 노력해 주신 어르신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러 지방을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없었던 기간 동안에 여러 이야기를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도 피해자들과 일절의 소통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올해 초 그 사건이 생겼을 때 당 지도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몇 마디 위로의 말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조국이 출소한 지 2주가 넘었음에도 왜 피해자들과 만남이나 전화통화조차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현재 위기는 서둘러 당을 만들려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만든 스타트업 정당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란 문재인 정부 때 조국과 함께했던 민정수석실 사람들이었고 대체로 변호사나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보니 법은 알지만 그 밖에 잘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당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민주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엔 준비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로 당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홈페이지에 당원 게시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창당을 준비하면서 오랜 토론 끝에 결정된 당의 이름은 시민행동당이었습니다. 조국의 사당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외연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 이름에 조국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에 조국도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어느 날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창당을 논의하는 회의에 아이러니하게도 창당에 반대했던 민정수석실 구성원이 참여하면서 그들은 국회의원 비례의석 표를 얻기 위해서는 당의 이름에 조국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당의 이름이 조국이라는 이름이 없었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름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당을 적극적으로 끌고 갈 그들의 의견대로 이름이 결정되었고 일사천리로 창당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창당 과정에서 저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스타트업 정당이라 하더라도 왜 의사결정을 이런 식으로 하지? 왜 이렇게 관료적이고 권위적이지? 의사결정이 된 사안이 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번복되지? 당내에도 전문가들이 많은데 왜 굳이 돈을 주고 외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왜 당원들이 온라인에서 토론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등등 저로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졌고 회사 일에 최실장이 잦아지면서 당과는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긴 일이 홈페이지 사건입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그래도 개발업체의 대표가 잘 아는 후배라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당과 개발업체 중간에서 분쟁을 중재해 보려고 했으나 결국 중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선당 후사, 당은 잘못하지 않았다며 당의 편에 섰고 후배 회사로 인해 당에게 피해를 주느니 차라리 제가 대신 비난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저는 후배와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어리석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소중하게 지키고 키우려고 했던 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지난 4월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짜뉴스 아니야? 몇 번이나 거듭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이 잘 해결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들리는 소문은 당이 은폐하려고 한다. 피해자가 알고 보니 2명이 아니다. 더 있다.
사건이 노래방에서 벌어졌다. 심야에 술집에서 채용 인터뷰를 하다 벌어졌다. 심지어 그 후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등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더욱 경악스러운 소식은 당 지도부에서 피해자 혹은 대리인에게 당은 법적으로 매뉴얼대로 잘 처리했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의 대표가 추운 겨울에 교도소에 구속되고 있는데 술 한잔 먹고 우르르 노래방에 간 것이나 당무가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심야에 술집에서 당직자 채용 인터뷰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조국 혁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중대차한 사명을 가진 당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은 절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조국 혁신당은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어쩌면 조국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서 만든 소중한 자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을 위하여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국이 이 글을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탁합니다. 힘들겠지만 용기를 가지십시오. 2년여의 겨울 정치를 하겠다는 어려운 결심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창당을 논의할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재탕당을 하겠다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금은 조국 혁신당에는 뜻을 함께하는 17만 명의 당원들이 이들의 노력으로 배출한 12명의 소중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 당을 위기 상황으로 만든 황현선 총장과 모든 정무직 당직자는 이러한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랍니다. 최고위원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고위원들도 사퇴하고 비상대책위를 꾸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나 내년 지방선거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전당대회는 비대위를 통해서 당의 위기가 수습되고 그들의 신뢰를 회복한 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그 후에 고민합시다. 앞으로 조국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보다 잠시 쉬면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조국 혁신당 당원입니다. 이게 이제 장영승 대표의 글입니다. 장영승 대표의 글인데 제가 이 글을 이제 좌파의 글입니다. 좌파 골수 운동권이셨고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글을 여러분한테 소개한 이유가요.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좌파 안에도요. 이렇게 자기 성찰을 위한 반성과 자기 비판을 하는 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장동혁 대표가 지금 TV, 레거시 언론의 종편에 출연하는 국민의힘 목의 패널들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어떠한 거냐? 당과 당론에 따르지 않고 당의 이익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 자들을 제명하겠다라는 말을 하며 그들을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영승 대표의 이 발언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비록 좌파지만 그들은 자기 성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반성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것을 외면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 누구도 장동혁 대표와 같이 장영승 같이 스스로 자당의 잘잘못을 지적하거나 언급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절친 장영승 대표의 발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나 서서히 당의 체질이 변하고 있고요. 지금 김민수 최고와 장동혁 대표의 노력으로 거미가 실을 뽑아 그물을 만들듯 서서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덮칠 천라지망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승 대표가 남긴 글의 핵심은 단순한 정치적 논평이 아니라 사회와 국민에게 던지는 깊은 성찰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권력과 이익에 매몰된 정치 현실 속에서 결국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역사의 시선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교훈을 줍니다. 당장은 힘있는 세력이 진실을 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지 권력 노림이 아님을 일깨웁니다. 정쟁과 이념 다툼 속에서 국민이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부분이 아닐까요? 용기 있는 목소리의 중요성입니다. 누군가 불의에 침묵하면 그 불의는 더 커지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그것이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장영순 대표의 그 작은 불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그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당신은 진실 앞에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목소리라도 낼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장영순 대표의 글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좌파의 글이지만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